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커입니다. 네, 오늘은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치는 돈의 원리라는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지만 여러 개 챕터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3부 배가 가라앉는데 기도하지 말라. 아, 제가 듣기로는 이 책은 왜 읽게 됐냐라면 이제 제가 그 변두 매니저 그 되게 잘생기신 분 아마 13년인가 그 어떤 회사에 소속돼 가지고 펀드 매니저로 생활하시다가 아마 그 퇴사를 하시고 아마 지금은 전업 투자자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유튜브도 겸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추천하는 투자책에 다섯 순위가 있는데 5위, 4위, 3위, 2위, 1위, 그 다음에 이 책이 영순위, 무려 영순위라서 이 책이 과연 뭔데 이 책을 영순위로 추천해 주셨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분 되게 해박하시고 되게 영상이 고퀄이라서 좀 자주 계속 꽤나 요새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추천해 주는 책이라면 한번 읽어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읽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언뜻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는데 뭐 분산 투자하지 말고 집중 투자라고 하고 뭐 이분의 논리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닌데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여러 방법들을 깊이 있게 공부해 놓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공부가 된 다음에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분산 투자밖에 몰라. 이분은 그 집중 투자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절대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고 그랬는데 라는 것밖에 모른다고 그랬는데 왜 집중 투자를 하락하는지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내가 보기에는 일리는 있어. 집중 투자도 일리는 있어. 근데 내가 실제로 현실에 적용해 보기에는 나의 성향과 맞진 않아. 나는 집중 투자에서 폭망했어. 라든지, 나는 종목을 정말 한 곳에 집중 투자하기엔 종목을 그렇게 잘할 능력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3부 이 내용은, 우리가 보통은 조니 대표가 그렇죠. 지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인데 지금 팔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 주식은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다. 모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 논리에 이제 몰입이 되면은 어느 때라고 계속 모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강세장에서 사버리면 물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말들이 너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잘못된 저주라는 게 좀 안 좋은 말인데, 잘못된 가치가 판단, 의사결정은 우리 디시전 메이킹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데, 이 말을 듣고 그날 강세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5년 가지고 있어 10년 가지고 있을 주식이니까 강세장은 상관없어 그냥 살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경우가 결과론적으로 물릴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너무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니 대표님은 그냥 결국엔 손절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주식을 사라는 거기 때문에 핵심 논리는 아마 근데 이 책 제목이 말하고 있는 대로 배가 가라앉아 주식이 주가가 확 떨어지고 있으면 빠르게 손절하고 나오라는 얘기로 아마 변두 매니저님께서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있는 종목들은 저는 그냥 끝까지 버텨볼 생각인데 그래도 제 생각은 혹시나 이 책을 읽고 팔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내재화하고 공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존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 존버의 마인드를 되게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책 속의 한 구절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역발상 투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이전 영상에 작지만 강한 기업이 투자하라에 그 라이프 웬저 분이 제가 이분 되게 이것도 이 책도 변두 매니저님께서 추천한 거의 한 2위인가 1위 책이에요. 이 책도 근데 추천하는 목적과 다르게 저는 괜찮았어요. 서문만 읽어보고 유머 감각이 되게 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무슨 펀드였더라? 그 자기가 펀드 회사를 출범하고 나서 6년간 거의 횡보. 6년 전에 투자 금액하고 6년 뒤가 금액이 똑같았대요. 그래서 그때 근데 자기는 너무나
건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나를 믿고 기다려라, 나를 따르셔 라는 거 좀 처음엔 되게 디테일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나를 따라야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했다고 그러면 너무 지쳤대요. 이거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투자자들이 나 또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지치겠다 해서 자기는 좀 재밌게 좀 썼대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런 말들이 너무 웃기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올리면서 자기 펀드를 난 당신의 그 분기 보고서가 너무 웃겨서 한번 받아볼게요 라고 하면서 펀드를 투자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분기 보고서를 받아보는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늘어나게 됐다 하면서 좀 우습게 썰을 써놨는데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너무 세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웃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치관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난 그냥 역발상이기 때문에 역으로 했다라고 라기보다는 그냥 뭐 저도 한번 영상 한번 거꾸로 이거 잘못된 거 잘못 올라온 거 아니야, 미친 거, 이거 뭐야, 영상을 바꿔주세요 댓글 달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한번 의도적으로 그냥 한번 웃기네 라고 한번, 이런 유튜브도 있어? 라고 이제 한번 사선으로도 한번 해볼까? 너무 거꾸로 했네. 한번 45도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행히 오디오북이기 때문에 영상이 거꾸로 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이게 PPT 기반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 하나하나 그 표가 나오고 그냥 다 거꾸로 하면 토 나오겠죠. 물론 본인의 스마트폰을 거꾸로 들면은 제대로 볼 수가 있어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 봤는데도 약간 토 나올 것 같아요. 어지럽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 3회 원리 희망에 대하여 라는 거고, 희망 고문이죠. 배가 가라앉는데 기도하지 말라. 80페이지입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말라. 빨리 뛰어내라라 라는 제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2의 원리는 당신의 투기가 순조로울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었다. 근데 돈의 제3의 원리는 투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당신을 구해줄 가르침에 관한 것이다. 이 책에서 저도 앞에 안 읽어봤는데 변두 매니저가 이 책을 인용할 때 모든 투자는 투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결론적으로 계속 투기라고 하고 있죠. 보통의 다른 책들은 당신의 투자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라고 하는데 여긴 대놓고 투기라고 하고 있어요. 재밌네요. 이 부분이 앞부분에 있나?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라 라는 게 일부인데, 리스크에 관하여 라는 이 부분에서는 아마 모든 투자는 투기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실패는 항상 있는 법이다. 투기의 절반은 미리 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암초가 부딪힐 거라고 각오해 두어야 한다. 경제 동향에 대한 판단의 절반은 아마도 빗나갈 것이다. 당신이 드는 투자 조언의 절반은 관역을 벗어난 것들임에 틀림없다. 맞죠? 당신이 품는 희망의 절반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존버하면 오를 거야. 절반은 틀렸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절반은 옳기 때문에 희망은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게 희망의 고문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기 바란다. 이것이 획득한 자산의 전부를 잃는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모든 모험은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모험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없다. 성공하는 투기자는, 투자자가 입이 불어. 투기가 쉽지 않네요. 투기가는 효과적으로 대비를 한다. 그들은 뭘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고 전진하고 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해지면 주저없이 결단한다. 공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아는 투기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그 정도로 터득하기가 어려운 귀중한 능력이다. 용기와 더불어 면도날같이 예리한 정직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년과 소녀를 남자와 여자로부터 준별해낸 능력으로서 갬블러나 투기가가 가져야 할 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전 증권 애널리스트로서 현재는 상품 선물 시장에서 풀타임으로 투기 활동을 하는 마틴 스월츠도 이 생각에 동의한다. 거의 모든 풀타임 투기가들은 그것을 트레이딩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용어를 쓰기로 하자. 1983년에 스월츠는 자신의 자산을 175%나 늘렸다. 175% 아직 2배는 못 늘렸네요. 1.75배 늘렸다는 거죠. 그것도 대단한 거죠. 한 1년에.
이로써 그는 시카고 선물 거래 회사가 매년 주최하는 미국 트레이딩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였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갑부가 되었다. 그토록 훌륭한 결과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물어보자 수호츠는 즉석에서 자신이 절대적인 요소라고 느끼던 하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패배하는지를 먼저 배웠기 때문이다. 멋있는 말 같으면서 좀 어렵네요. 비슷한 말을 카지노의 주변에서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포커에 탁월한 플레이를 위해서 무엇가 필요한지 묻자 셜록 펠드먼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승부에서 발을 뺄 때를 아는 것이다. 아마추어 갬블러는 유리한 카드가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기도를 하는데 프로는 카드가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먼저 궁리한다. 중요한 얘기네요. 프로는 카드가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먼저 궁리한다. 그렇죠. 제가 이게 되게 약간 와닿는데 현대제철하고 기업은행을 추격 매수를 했는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 저한테 불리해진 거죠. 그러면은 이 종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먼저 궁리한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현대제철은 추가로 한번 조금 물타기 해본 것 같아요. 좀 였는데 계속 떨어져야지. 이거는 끔찍한 상황을 초래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존버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한 마이너스 2, 3%까지 추격 올라왔을 때가 있는데 그때 빠져나갔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지금은 후회를 하지만 지금 알 수가 없었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로서 프로가 포커로 먹고 살 수 있는데 반해 아마추어가 프로와의 게임에서 항상 이용당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를 또 돌려서 얘기하면 프로가 아마 세력, 기관, 외국인 투자자일 거고 헤지펀드나 아마추어가 일반 개미, 저 같은 일반 개미일 겁니다. 동학 개미 분들. 그래서 아마추어가 외국인과의 싸움에서 늘 이용당하는 이유가 이거이라고 합니다. 많은 투기가들이 다른 어떤 실패보다도 큰 수업료를 내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지 못했을 때다. 이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잃는 경우보다 틀림없이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하락한 투자 대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최악의 고통이라고 수잔 가너는 말한다. 그녀는 풀타임으로 투기에 전념하기 위해 최근 체이스 맨하튼 은행을 사직했다. 현재는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항상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필요한 테크닉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렸다. 특히 손해보는 방법을 배우는데 말이다. 그쵸. 이게 이제 야손TV에서도 얘기하지만 머니버디님도 얘기하지만 손절과 친해져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공감 못했었는데 요새 되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에서야 와닿지만 도저히 인정하기 싫습니다.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초기에 투자해서 그녀는 교외에 위치한 어느 작은 오피스텔의 분할 소유를 위해 2만 달러를 지불했다. 그 빌딩은 잠자듯이 활기가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당신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잠재력이 있어 보였다. 주요 고속도로가 이 지역에 건설될 예정으로 그 루트는 마을의 한쪽 경계를 따라 들어설 예정이었다. 고속도로 계획과 그 밖의 경제적 요인 및 지리적 요인에 따라 누가 봐도 앞으로 이 지역은 상업 중심지로서 번영할 게 분명해 보였다. 그것이 실현되면 오피스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가격은 급등할 것이다. 수잔 가너의 투기는 전도 유망해 보였다. 그러나 자주 그랬듯이 계획은 연기되었다. 작은 문제에 봉착했다. 연기가 계속되었다. 첫 발표에서는 계획이 1년 동안 연기될 거라고 그랬다. 그 2년 내지 3년으로 수정되더니 결국 5년이 되었다. 진정한 희망 고문이네요. 최종적으로 주 정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이야기했다. 죄송합니다 했겠네요. 고속도로는 언제 건설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1년에 발표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투자의 열기는 식어갔다. 수잔 가너의 작은 오피스텔은 매일 가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점점 가치가 떨어져 가는 게 분명해졌다. 그녀는 내각을 생각했다.
제 지분을 사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팔면 손실이 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고속도로의 건설이 1년 늦어질 거라는 첫 발표가 있었을 때 참고 기다리면 모든 것이 제대로 풀릴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이건 일시적인 문제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고 투자 가치는 꼭 회복될 거라고 말이죠. 존버. 그리고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랑하고 얘기해 볼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까였어. 기다리면 언젠가 그녀도 나의 마음을 알아줄 거야. 6개월 뒤에 다시 고백해봐야지.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까. 그래서 헬스장에 가죠. 그래서 멋진 몸 만들어요. 역시요. 봐. 나를 참고 후회하고 있겠지.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희망 고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까인 거 아니었죠. 결국에는 사랑은 그렇게 내가 노력한다고 나의 성적을 어떻게 만든다고 내가 어떤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하나 더 읽는다고 내 내면이 좀 더 아름다워진다고 나를 그 사람이 더 사랑해 주는 게 아닙니다. 슬프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이 2년, 3년 연기될 거라는 발표가 있었다. 오피스텔 건물의 지분을 많이 가진 한 변호사가 수장 가네에게 연락해 그녀의 지분을 1만 5천 달러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그녀는 5천 달러, 그러니까 원래 2만 달러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5천 달러, 즉 투자 금액의 4분의 1, 25%죠. 를 읽는 것을 25% 참을 수 없어 제안을 거절했다. 꺼져. 그렇죠. 내 앞에서 꺼져. 싫거든? 이거죠. 변호사는 금액을 1만 6천 달러로 올려 제시했지만 그녀는 그것도 거절했다. 이게 느낌 아시겠죠? 아직 우리 부동산이 매력적이긴 하나 보네. 이런 제안을 받으면 어떤 생각할까요? 역시 투자 계획이 아직 무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한테 약간 헐값을 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수장면 이게 바로 스스로에 대한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무기한으로 연기되자 가격이 급락해버렸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1만 달러를 다시 제안했다. 이제 50% 토막 났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8천 달러로 낮췄다. 가격이 내려갈수록 수장 간호는 붕괴를 참지 못했다. 이미 난 투자금 2만 달러를 되돌리겠다는 기대 따윈 적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다. 1만 5천 달러를 제시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 자신이 한습스럽죠. 5% 떨어졌을 때 그거 인정하기가 어렵다. 내일이면 3%, 2% 회복할 거야. 플러스로 전환될 거야. 라고 제 스스로한테 얘기했죠. 상황이 개선되어 내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내려갈수록 나는 더 완고해지고 있었어요. 2만 달러짜리를 8천 달러에 팔다니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이죠. 제가 그러죠. 말도 안 된다. 제가 지금 심정이 뭐냐. 미스터 마켓. 그 시장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이 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인 게 이게 내가 존니 대표의 말을 듣고 장기 투자 그래서 눈을 감고 시세창을 닫고 정말 1년 뒤에 열면 플러스가 되는 게 돼 있을까? 라는 생각과 이게 진짜 존니 대표의 장기 투자 전략을 추종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5%, 2%, 3%때 손절하지 않았던 내 자신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된 이 손실을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나의 완고한 마음 때문일까? 라는 생각을 진짜 진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둘 다겠죠, 솔직히. 후자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내일이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감. 이 수장도 분명히 이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투자가 고전하고 있을 때 다른 투기 찬스가 손짓을 했다. 그녀는 골동품이나 주식시장에도 관심이 있었다. 어느 친구가 19세기 우편을 싼 값으로 판다기에 그녀는 거기에 자극을 받았다. 그러나 피난처를 찾지 못한 2만 달러가 그녀의 자산의 대부분이었다.
그냥 모든 거의 재산을 거의 그 부동산에 투자해놨다는 거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꼼짝도 못할 상황이었다. 결국 결정했어요. 그런 식으로 돈을 묶어두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7,500달러에 그것을 매각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수장 가나는 제3의 원리를 배웠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말라. 뛰어내려라. 표현에 주의하기 바란다. 침몰하기 시작하면이다. 배가 반쯤 물에 잠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기대를 품거나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오 신이시여 주가를 올려주소서. 두려움에 눈을 가려서도 안 되며 그 자리에 떨고 서 있어도 곤란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변을 살펴야 한다. 상황을 관찰하면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자문해 보는 것이다.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뢰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만약 그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면 더 늦기 전에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상황이 여기서 얘기할게요.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뢰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이 주식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회복될 수밖에 없는 증거가 확실해 라고 하면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더 그런 증거가 없으면 더 늦기 전에 행동을 팔라는 거죠. 빨리 발을 빼라는 거죠. 누군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 배에서 뛰어내려 스스로를 구출하는 것이다. 이 조언은 주식이나 상품 선물처럼 매일 매매가 이루어진 시장에서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숫자로 매일 그 수익률이 나오죠. 제럴드 로브는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주가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기록한 최고치보다 15에서 15% 하락하면 상승하고 있든 하락하고 있든 상관없이 매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기록한 최고치보다 15% 하락하면 상승하고 있든 하락하고 있든 상관없이 매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프랑크 헬리는 좀 더 여유를 두어 그 수치를 10%에서 20%로 잡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 투기가는 비슷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빠른 시기에 손실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작은 손실을 내므로써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어느 종목을 일주당 100달러, 우리 돈으로 10만원이죠. 10만원에 주당 10만원짜리를 구입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 주식은 주가는 얼마 지나 손실을 내기 시작해서 주가는 85달러로 떨어졌다니까 우리 돈은 8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주식이 10만원짜리인데 85,000원 떨어졌어. 15,000원 떨어졌죠. 당신이 주식을 매입하고 나서 매입가보다 한 번도 더 높이 오른 적이 없었다면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미 15% 하락한 것이다. 원리에 따른다면 당신은 즉시 매각을 해야 한다.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한 거기서 빨리 손을 떼야 한다. 혹시 이런 사례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한 주당 100달러짜리 주식을 샀고 주가가 120달러로 상승했다. 그러니까 10만원짜리 샀는데 12만원으로 상승했어요.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와우, 얼마나 멋진 투자인가. 20% 상승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회사를 덮쳐 주가가 100달러 다시 떨어졌다. 와우, 원복했어. 존버?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상황이 개선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당신은 그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황을 개선할 만한 설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당신은 그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단지 답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제3의 원리를 실행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 어떤 투기가들에게 이 장애물은 너무나도 크고 강력하다. 이런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준비부터 해두어야 한다. 첫 번째 장애물은 후회의 공포이다. 이는 제2의 원리에서 보아온 심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경우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고 난 뒤에 주가 급등이다. 이것은 그렇죠. 괴로움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금을 이론수에 400달러, 40만원씩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 뒤 금값이 35만원으로 떨어졌어요. 40만원에서. 계속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12%의 손실을
감당하고 매각을 결심했다. 그런데 매각을 하자마자 전쟁이 터져버렸다. 그래서 남미의 네 나라는 채무 불이익에 상태에 빠졌고 석유 수출국 기구는 원유 가격을 2배로 올렸으며 세계 주식 시장은 폭락했다.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금을 보유하고 싶어 했다. 금 가격은 800달러, 80만 원이죠. 치솟았다. 괴롭죠. 괴로울만 하다. 당연히 허탈한 것이다. 투자 활동을 하면서 이르든 늦든 어떤 이런 사례는 누구나 한두 번 경험한다. 회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세의 급격한 반전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은 적어도 당분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주식이나 선물, 부동산 등 투기 재산의 가격이 급락할 경우 그 원인이 장기간에 걸친 문제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들은 서서히 발전하고 서서히 사라진다. 대개 이때의 올바른 선택은 가격이 명백히 하락하기 시작할 때 도망치는 것이다.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쪽이 현명한 때가 있다. 그러나 돈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기다림이 현명한 선택은 아닐 때가 대부분이다. 나쁜 투자에 빠져 그 상황이 지속된다면 몇 년씩이나 그 자금 쓰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 다른 좀 더 활발한 투자로 이익을 낼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꼼짝을 못하게 된다. 돈의 족쇄가 채워진 것이다. 어우, 이걸 또 읽으니까 또 흔들리네. 저 또 귀가 또 얇아서 큰일 났네요. 괜히 읽었어. 안 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모르겠네요.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개선의 여지가 없는 한, 그러니까 1% 손해봤다고 해서 빨리 도망쳐야 되냐라는 생각을, 1%는 아닌 것 같고, 뭐 5%, 또 이제 이 5%, 10% 이게 또 종목마다 또 다르다라고 얘기하니까, 최소 5%였을 때는 사실 팔고 좀 나왔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걸 들으니까. 제가 거의 둘 다 현대제철 20%, 기업은행도 20%, 기 때문에 두 개 다 손해가 되게 막심한데, 애초에 5% 정도 내렸을 때 팔고 나왔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사실은 지금 읽으면서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부터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진작에 이 돈을 내가 그냥 좀 조금 손실 보더라도 나왔으면 되게 자유롭게,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 추격 매수, 그러니까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물려도 며칠 있으면 확실하게 회복할, 아직은 세력이 그 종목으로 장난을 치는 세력들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더 수익을 더 올릴 수도 있었는데, 괜히 존버해서 손실만 극대화하고 족쇄는 채워져 있고 옴짝달싹 못하고 내 돈은 자유롭지 못하고, 이거를 스스로 너무 유도를 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해요. 근데 이 책에서 사실은 약간은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주네요. 근데 지금 너무 물려 있어가지고 지금 가라앉았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저는 바닷속입니다. 지금 지금 잠수복 입고 있는데 잠수복이 입었어요. 그래서 산소통이 이제 잠수복은 입었는데 산소통이 통해서 산소가 바닥나기 전에 바다에서 나와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저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좀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사실은 좀 더 지켜보고, 사실 이번 주에 사실 조금 회복하면 나올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익절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회복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 같기도 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20%까지 하락할지 그것도 제가 알 수가 없었죠. 물론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변동, 오르고 내리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림이 미덕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참 판단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읽었지만 참 어렵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들으면서 스스로가 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저도 찍어봤습니다. 저도 판단이 안 서지만, 여러분 제가 책에서 책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렸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의 경험치에 따라서 각자가 다르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거꾸로 돼 있잖아요. 한번 웃으십시오. 웃고 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